대선 승리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국가비전 국민통합위원회 출범식에 나란히 참석해 공동 행보를 본격화했습니다. 이 후보는 내년 대선 승리를 다짐했고 이 전 대표는 당 수위신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책회의에 참석한 뒤에 주식시장 관련 공약을 발표하는 등 현안 대응과 정책 행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 개발특혜 의혹이 불거진 경기 성남시 대장동을 처음으로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각각 39.7%와 40.4%의 지지율을 얻어 5차 범인의 초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최근 발표된 각종 대선 여론조사 결과 집중 분석합니다. 정부가 미국 화이자에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국내 긴급 사용 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000명대로 감소세가 뚜렷하지만 위중증 환자는 일주일째 1,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에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오늘부터 방역 지원금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1차 지급 대상은 영업시간이 제한된 가게 70만 곳으로 전용 누리집에 신청하면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2.6도를 기록해 사흘 연속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낮에는 어제보다 기온이 많이 오르겠지만 경기 북동부와 강원 등 일부 지역에서는 내일 아침까지 영하권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코로나19 관련 소식부터 짚어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이자에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번 주 금요일 현행 거리두기 연장 여부를 발표할 계획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네, 먼저 정부가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100만 4천 명분에 대한 선구매 계약을 추진한다고요. 네, 권덕철 중대본 1차장은 오늘 오전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해서 먹는 치료제 60만 4천 명분에 대한 선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추가 물량 확보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조금 전 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가 먹는 치료제 100만 4천 명분에 대한 선구매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화이자에 먹는 치료제 36만 2천 명분과 미국 머크사에 먹는 치료제 24만 2천 명분에 대해서는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약 40만 병을 추가로 구입하기 위해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도 조금 전 화이자에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긴급 사용 승인을 결정했습니다. 식약처는 경증 환자나 중등증 환자가 증상이 나타난 후 3일에서 5일 이내에 이 약을 복용할 경우 중증화 위험이 크게 감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다음 달 말 국내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식약처는 화이자의 팍스로비드와 함께 긴급 사용 승인 여부를 검토한 미국 머크사의 몰루피라비르는 안정성이나 효과성과 관련해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서 이번 긴급 사용 승인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네, 신규 확진자 수는 오늘 4천 명대로 떨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4,207명입니다. 휴일 영향으로 전날보다 1,200여 명 넘게 줄었는데요. 신규 환자가 5,000명 아래로 내려가기는 20일 만입니다. 신규 환자 수 감소세가 뚜렷하긴 하지만 위중증 환자는 일주일째 1,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사망자는 55명 늘었습니다. 위중증 환자가 계속 늘면서 수도권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83.6%를 기록하며 포화 상태를 이어갔습니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78.9%로 전날보다 1.2%포인트 높아졌습니다. 국내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는 하루 만에 69명이 늘어서 누적 445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현행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 연장 여부를 이번 주 금요일에 결정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주 방역 상황을 점검한 뒤 거리두기를 연장할지 아니면 단계적 일상 회복을 다시 추진할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시설 이용 제한을 자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방역 패스 적용은 미접종자가 다른 사람에게 감염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취한 조치라기보다는 미접종자들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는 방어 조치라며
미접종자들에 대해서 입장 금지시키는 부분들은 가급적 삼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는 일부 카페나 식당 등에서 48시간 이내 PCR 음성 증명서를 제시하더라도 백신 미접종자의 입장을 거부하는 사례가 잇따른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청소년 방역 패스의 내년 2월 적용을 앞두고 교육부가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개선안 연내 발표 여부는 불투명해졌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관련 단체와 부처 간 협의 중이라며 청소년 방역 패스 도입 시기와 적용 범위와 관련해 최대한 신속히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구체적인 방역 패스 개정안 발표 시점에 대해서도 연말이 될 수도 있고 연초가 될 수도 있다며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사면과 관련해 지난 17일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뜻을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에선 고도로 절제된 상태에서 사면권이 행사됐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17일 날 제가 검찰국장 준비는 해야 되기 때문에 검찰국장과 또 실무자들 있는 자리에서 사면심사위원회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준비하라고 지시한 건 맞고 그 이전에 대통령님으로부터 사면과 관련된 의지를 받았습니다. 저로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사면이 고도로 절제된 상태에서 또 여러 가지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행사됐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 이해람 공군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의 2차 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 노모준이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노준이는 이중 사이의 피해 신고를 무마하고 신고를 막기 위해 보복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는데 보통군사법원은 구속 만료 전인 지난 24일 노준이를 보석으로 석방했습니다.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는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군이 끝도 없는 봐주기를 하고 있다며 군사법원이 1심 유죄 선고로 노준이를 다시 법정 구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분기 들어 수도권과 제주권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집값 상승세가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지역경제보고서에서 지난 10월과 11월 중 전국의 주택 매매 가격은 평균 0.76%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3분기 상승률 0.92%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의 10월에서 11월 월 평균 주택 매매 가격은 9월 말보다 0.95% 상승해 3분기의 1.25%보다 낮았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의 같은 평형에서 세 가지의 다른 전셋값이 존재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게는 몇 억씩 차이가 나는데 임대차법 시행에 따른 일종의 부작용입니다. 가격 왜곡 속에 내년엔 극심한 전세난마저 우려됩니다. 강희경, 김우준 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전세 시장을 살펴보기 위해 대치동 은마 아파트에 나왔습니다. 같은 면적이라도 가격이 7억 5천만 원부터 13억 원까지 무려 5억 원 넘게 차이 납니다. 이런 현상은 임대차 입법 시행으로 계약갱신 청구권이 도입되면서 생겨났습니다. 전세 재계약 때 보증금 인상폭을 5% 이내로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신규 계약의 경우 보증금은 시세에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집주인이 선호하는 계약입니다. 하지만 갱신 청구권을 행사해 재계약하면 기존 보증금 수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유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양쪽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꼼수가 나왔습니다. 재계약을 하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집주인과 임차인이 적절한 가격에서 합의하는 겁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의 같은 평형 전세에서도 집주인 선호형, 임차인 유리형, 중재안 이렇게 세 가지 가격이 존재하는 배경입니다. 그 5% 상한의 계약을 하느니 본인이나 자녀들의 입주를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경우들이 계시고요. 그럴 경우에 그냥 현 시세에 맞춰서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우면 시세의 한 80% 정도 선에서 서로 협의해서 눈치 작전이 치열하지만 문제는 전세 매물 자체가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전세가 안정이 아직 요원한 이유입니다. 최근 수도권에서 전세 공급이 우위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이는 높은 가격과 대출 규제 등이 겹치며 벌어진 현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는 어떨까요?
전문가들은 대부분 전셋값 상승을 예측을 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바라본 내년도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입니다. 전국은 올해보다 4.3%, 수도권은 5% 상승을 전망했습니다. 상승 압력의 주된 이유로는 전세계약 갱신 청구권이 꼽힙니다. 지난해 도입 이후 보증금 상한선이 5% 이내로 묶였던 물량들이 내년 8월 이후 본격적으로 풀리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은 그동안 올리지 못했던 가격에 더해 신규 임차인의 청구권 행사까지 고려해 4년치 가격을 미리 올려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4년마다 거래를 하게 되면 조금 더 높게 받아야 미리 인상분을 반영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겨를이 높거든요. 내년 8월 이후부터는 아무래도 전세 가격이 조금 급하게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부세 등 중과세를 임차인에게 전가하려는 움직임도 전세값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올해 이렇게 종부세가 5,100만 원을 내라고 나왔는데 지금 실직 상태여가지고 딱히 소득이 없는 상태예요. 내년에 이제 그 계약이 끝나면은 전세를 올리거나 월세로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누적된 공급난은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 시내 주요 재개발 재건축 단지의 속도가 본격적으로 붙으면서 대규모 이주 등으로 인한 전세 수요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별다른 대책이 없다면 정말 내년에는 최악의 전세난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대선이 이제 7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한 주 대선과 관련된 이슈들은 역시나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한 주간 포털 사이트 네이버와 구글에서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관련 이슈가 얼마나 검색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네이버입니다. 초록색 이재명 후보의 그래프는 지난주 별다른 변곡점 없이 완만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 빨간색 윤석열 후보 그래프는 좀 더 극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검색량이 급증했던 날은 지난 23일과 26일이었는데요. 23일은 윤 후보의 광주에서의 발언이 논란이 됐던 날입니다. 민주당을 갈 수가 없어서 부득이 국민의힘을 선택했다는 발언으로 당 안팎에서 이슈가 됐었죠. 또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은 외국에서 수입한 이념이라는 발언 탓에 진보 진영의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어제였죠. 26일에는 그동안 허위 경력 의혹을 받아온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YTN이 보도를 한 지 12일 만에 김건희 씨는 잘 보이기 위해서 경력을 부풀리고 허위로 작성한 적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남편을 비난하지 말아달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엔 구글 트렌드를 보실까요? 구글은 시간대별 집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프의 모형이 좀 더 세밀한데요. 주 초반 20일에서 22일을 보면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검색량이 조금 더 많습니다. 이 후보 아들 관련 논란이 계속되던 시기였고 이 후보가 아들과 안고 울었다는 인터뷰를 하면서 관심이 모였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21일에는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이 숨진 채 발견됐고 다음 날엔 유족들이 윗선 수사 없이 실무자만 압박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관련 검색어로는 지난주 논란이 됐던 구직앱이나 흑빈층의 자유 등 윤 후보의 실언들이 줄줄이 올랐습니다. 관련 검색어들을 볼 때 포털 사이트 이용자들은 부정적인 이슈에 더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을 보였는데요. 이런 과정을 거쳐 지난 한 주 유권자들의 마음은 어느 후보에게로 더 향했는지 여론조사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검색어 트렌드 분석해 드렸는데요. 검색어에 드러난 이슈가 여론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여론조사 속 숨은 민심 전문가 두 분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검색어 트렌드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한번 감상평을 들어볼까요? 먼저 배종찬 대표님부터. 우선 빅데이터 언급량이라는 것은 2016년 미국 대선에서 우리가 주목받았거든요. 언급량이 많으면은 결과적으로는 유권자들로부터 주목을 받는 것이고 선거에도 유리할 수 있다. 우리 선거에는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만큼 이제 대선 후보의 빅데이터 언급량 경쟁도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언급량이 거의 연동돼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한 후보만 일방적으로 많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대체적으로 이 언급량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긍정적인 내용보다는 주로 주변 인물, 가족과 관련된 이 부정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포함이 돼 있다. 그러니까 두 후보자 모두 빅데이터상의 주요한 이슈가 정책이 되기보다는 윤석열 후보의 경우 배우자 김건희 씨,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아들과 관련된 혐의 또 내용, 이것이 집중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앞으로 빅데이터상에서 두 후보자와 관련된 정책 내용보다는 이 가족과 관련된 가족 리스크가 상당히 동반된다. 그리고 두 후보가 별로 빅데이터상에서 큰 차이가 없이 연동되고 있다. 말 그대로 누가 이것을 긍정적인 정책 흐름으로 반전시키느냐. 여기에 선거의 승부처가 담겨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이런 이유 때문에 역대급 비호감 경쟁이다 뭐 이런 이유 그렇죠. 언급들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택수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정치 신인의 경우에는 언급량이 많으면 그게 긍정이든 부정 연관 검색어든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재명, 윤석열 이 양강 후보는 아마 이제 많은 국민들이 모르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인지도는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지지난주 언급량하고 지난주 언급량 이 지금 포털의 검색 데이터를 보면은 부정 연관어가 확실히 많이 국민들한테 유권자들한테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일간으로 지금 여론 추이를 이제 보게 되면 지금 아까 보셨던 이 뭐 구글 트렌드라든지 아니면 뭐 비카인즈 뉴스 검색량을 보게 되면 그것이 여론조사의 이 그래프하고 지금 반대로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역효과로 나타나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각 후보 간에 이 부정적인 연관 검색어들이 많았다라는 얘기죠. 특히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지난주 후반에 접어들면서 이 검색량이 많이 늘었는데 여론조사 결과상으로는 주 후반으로 갈수록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정 연관 검색어가 지금 많이 유포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여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였던 것 같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검색량이 많을수록 지지율은 빠지는 그런 양상들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여론조사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발표된 두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리얼미터의 경우에는 6일간 이루어진 조사고요. 그리고 KSOI는 지난 금토 양일간 조사인데 조사 결과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리얼미터 조사는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루어진 조사고요. KSOI 조사는 이제 금토 주 후반 주말까지 연동이 된 조사입니다. 리얼미터 조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빅데이터와 마찬가지로 주 초중반에는 이재명 후보가 상승세가 이제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만 주 후반 목요일 금요일로 가면서 많이 올랐고요. 윤석열 후보는 주 초에 조금 약세다가 주중에 회복하다가 주 후반에 오히려 약세로 접어들면서 리얼미터 기준하면 지난주에 오차 범위 내로 이제 붙었었는데 이번 주에는 아예 그냥 초접전 양상으로 가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주 초에는 이제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지지율이 좀 어려웠었다면 주 후반에는 장모가 이제 1년 선고가 됐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특별 사면이 된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 이 수사팀장으로서 뭐 기소도 하고 수사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사를 주도했던 분이기 때문에 확실히 지난주 후반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서는 좀 안 좋은 쪽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사실 뭐 우리공화당의 이제 조원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굉장히 지지하는 세력들이 지지하는 정당이기도 한데 여기서 이제 윤석열 후보를 굉장히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나 현 정부가 그런 차원에서 이제 사면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야당을 좀 분열시키는 이런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해석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여론조사상에는 좀 그런 부분이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리얼미터 경우에는 24일까지,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한 그 당일까지 여론조사가 진행이 됐고 KSOI는 사면 발표가 난 그 다음 날까지 여론조사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여론에 어떻게 좀 반영이 됐는지도 좀 궁금한데 좀 달랐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두 개 조사에서 윤석열 후보는 다 하락을 했고 두 조사 모두 이재명 후보는 하나의 조사는
올라갔거든요. 리얼미터 조사는 올라간 결과를 볼 수가 있다면 이재명 후보는 올라갔는데 윤석열 후보가 내려갔다. 이건 배우자 리스크예요. 김건희 씨 리스크죠. 그러니까 19일부터 24일까지 조사가 됐으니까 윤석열 후보가 타격을 받았던 결과 이것은 다분히 배우자 리스크가 MZ세대나 여성 중도층이 영향을 줬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지점이에요. 이재명 후보가 24일, 25일 조사에서는 오히려 내려갔다. 이 이야기는 자기 지지층은 별로 변화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MZ세대 여성 중도층도 크게 흔들리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왜 내려갔을까? 그렇다면 무엇인가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외부 변수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 그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죠. 왜? 호남이나 진보층이나 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공감하냐면 그렇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이재명 후보 지지층에서는 왜 사면하는 거야? 우린 찬성 여론 아닌데. 그러니까 이따가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관해서 단기적으로는 이재명 후보가 타격을 받는 거예요. 왜? 지지층에서 공감하거나 찬성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여론이 반영됐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보수 갈등을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이 윤석열 후보에게 미칠 영향은 앞으로 시간이 더 걸립니다. 더 지켜보고 나중에 발생할 일이라면 당장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반감, 공감하지 않는 여론은 이재명 후보에게 오히려 영향을 줬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 사면에 대한 여론은 지금 이번 주까지도 또 좀 지켜봐야 되는 사항들이 있는 것 같고요. 이 앞선 시점에서 아까 그래픽으로도 보여드렸지만 23일, 22일 이 시점에서 한번 그 지지도가 좀 널뛰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주요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어떤 부분들이죠? 네, 그 주초에는 이준석 대표하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 캠프하고 좀 갈등이 노출이 된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수요일 날은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직, 그러니까 화요일이죠. 선대위직을 사퇴를 했고요. 그때는 윤석열 후보 지지율도 사실 조금 상승하지 못하고 좀 주춤한, 그러니까 화요일 날은 39.7%까지 빠졌는데요. 그렇죠. 수요일 날은 이제 이재명 후보 측에 좀 악재가 있었습니다. 대장동 담당했던 김문기 성남도공개발 1차장이 숨진 채 발견이 됐죠.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또 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에 여러 가지 이제 또 공세가 취해졌던 시기였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 지지율은 수요일 날 조금 오르고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좀 수요일 날 조금 하락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목요일부터는 다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좀 반등하고 윤석열 후보가 좀 빠지는 그런 결과. 윤석열 후보의 장모 관련된 보도,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보도들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근데 리얼미터 조사는 금요일 날 마감이 됐고 토요일 날까지 이루어졌던 KSY 조사 같은 경우는 배 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 중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반대하는 그런 계층들은 SNS상에서 꽤 많은 또 비판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주말에는 조금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고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된 여론조사가 이제 오늘 다시 또 이제 소개가 됐는데 찬성 여론이 생각보다는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에서도 촛불을 들었던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반대했던 많은 유권자들이 또 여론조사를 보고 또 영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월요일, 화요일, 오늘, 내일 또 진행된 여론조사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의혹과 어떤 실언들이 반복될 때마다 지지율이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지금 추이를 보게 되면은 눈에 띄는 부분들이 또 23일 목요일 날 일간 지지도, 하루 지지도를 추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재명 후보가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이게 골든 클러스의 신호가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나오긴 하는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지지율이라는 게 한꺼번에 올라가기도 하지만 또 작은 부분이 지지층 결집하는데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23일 같으면은 광화문 서울시청 앞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전 대표와 회동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게는 3명의 사람이 인물이 중요하다라는 분석을 해드렸는데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존재가 중요합니다. 결국 이낙연 전 대표가 적극적으로 지지를 한다는 것은 호남표가 견인되는 거죠. 호남표는 호남에만 있지 않고 수도권, 경기, 인천, 특히 서울 지역에도 상당히 많다는 걸 이야기 드렸거든요. 분석을 해드린 바가 있는데 그런 이낙연 전 대표와의 결합, 이제 앞으로 공동 유세하면서 더 결집하기로 또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 자체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반등에도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그런 뭐 이낙연 전 대표의 회동이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을 해주셨는데 윤석열 후보에게도 변곡점이 될 만한 일이 어제 있었습니다. 윤 후보의 하락 양상에서 배우자 김건희 씨가 직접 어제 사과에 나섰는데요. 정치권 평가는 조금 더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에 대한 사과가 아니고 남편에 대한 사과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죠. 구체적인 잘못에 대한 고백이 없는 사과는 진정성이 있다고 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사과는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정략적 사과다. 이 부인의 학력, 경력 위조나 부풀리기가 너무 많으니까 이게 과연 공정과 정의 상식에 부합하느냐 하는 점이 쟁점이 된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어제 그 부인의 기자회견은 바로 이 대표 이미지가 무너지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이벤트인데 실패했다고 봅니다. 사자 입장에서 상상해 보면,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감성적으로밖에 갈 수밖에 없었던 것, 특히 이제 남편에 대한 어떤 코멘트들, 이건 사실 결혼 전 일이다 보니까 남편도 정확히 알고 있었을까요? 사과의 대상이 물론 국민이기도 하지만 남편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이 사과문은 본인이 쓴 상당히 진정성 있는, 어쩌면 제3자가 보기에는 상당히 좀 오해의 소지까지 있을 법한, 이게 남편에 대한 사과냐 국민에 대한 사과냐 이게 따져질 법한 그런 이제 문제까지 내포한, 왜냐하면 그게 본인이 썼기 때문에. 네, 한쪽에서는 이벤트 실패다 이렇게 하고 또 한쪽에서는 남편에 대한 사과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여론은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아직까지 진행형이기 때문에 이제 감성적인 측면에서의 사과는 또 그 부분을 또 받아들인 유권자들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당 차원에서 여러 가지 해명들을 내놓고 있는데 그게 이제 해명이 명확하게 국민들한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캠프 내에서도 이제 결국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국민들은 아직까지 진행 중인 뭐 해명 과정 그리고 또 사실 확인 과정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여론이 쉽게 뭐 움직일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근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여전히 이제 당내에서 좀 일관된 목소리라든지 아니면은 또 기자회견의 준비 과정이라든지 좀 준비된 측면이 보이지 않았고 좀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었다라는 거는 썩 이제 좋지 않은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여전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유튜브 상에서도 여러 또 동영상들이 계속 사람들이 많이 지금 조회를 하고 있고, 또 빅데이터 상에서도 이제 검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윤석열 후보의 이제 배우자 문제는 계속된 좀 관심의 대상일 수밖에 없고, 지지율 상승할 수 있는 요인으로서는 작용하기가 어렵죠. 횡보하거나 하락할 가능성이 조금 더 커 보이는데, 조금 구체적인 어떤 사과 내용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봅니다. 그 전격적으로 사과를 하다 보니까 준비하는 과정들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냐 이런 입장이신데요.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여야의 평가야 뭐 각자의 평가를 하겠죠. 그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느 유권자층에게 가장 중요한 의혹 해명이냐면은 자기 지지층이 아니라 국민의힘이면 국민의힘 지지층, 더불어민주당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아니라 바로 중간지대에 있는 유권자, MZ세대 여성 중도층인데, 이 중에서도 MZ세대는 조금 관심사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여성에겐 중요하죠. 같은 여성으로서 경쟁하는 연장선상에 서 있었던 사람도 일부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여성으로서 영부인이 될 수도 있는 사람에 대한 역할 기대감도 있는 것이고, 또 검증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 우리 코너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효과적인 것은 반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것, 역시 의혹을 해명할 때는 신충정입니다. 신속하게 하거나 아니면 충분하게 하거나 아니면 정확하게 하거나, 그러니까 뭐 사과를 한 것 자체는 일정한 수준의 효과는 있겠죠. 뭐 안해한 것만 못하다라고 하는 평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신속하게 하지 못한다면 윤석열 후보와 동반을 했더라면 더 좋을 뻔했죠. 또 하나 충분하다는 것은 적어도 여기에 참석했던 기자들의 질문까지 받아가면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답변하는 모습에서 한 2-3시간 했었더라면 더 시간적으로 충분할, 물론 한 번에 기자 간담회만으로 충분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확하다라는 것은 충분히 팩트 체크라는 것은 근거에 의해서 해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냥 말로만 감성적으로 감정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PPT를 동원하든지 빔 프로젝트를 동원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했더라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뻔한 거죠. 그 뭐 PPT 말씀을 하셨지만 서면으로는 뭐 14쪽 분량으로 또 구체적인 해명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충분하지 않았냐. 국민의힘 측에서는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뭐 오늘 뭐 내용들도 나왔기 때문에 한번 또 얼마나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김건희 씨가 그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또 윤 후보도 청와대 제2부속실 폐지 공약 내놓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성으로서 어떤 기대감들이 뭐 표출이 될 것이다라고는 했지만 이런 부분들은 언론에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이제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예. 아니면 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같으면은 배우자가 미치는 영향이 대선처럼 크지 않을 텐데 대통령 선거는 뭐 정상회담 때 부부간에 같이 행보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사전에 이 배우자에 대한 검증 그리고 배우자가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하는 유권자들의 심리는 분명한 것이고 과거에 이제 뭐 박정희 대통령 때도 사실 유경수 여사를 굉장히 좋아하는 유권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전 높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데 아직까지 알려진 바는 없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 내용들은 이제 부정적인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최근 들어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윤석열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좀 컸습니다. 윤석열 후보를 더 지지하는 경향성이 있었는데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은 남성은 좀 팽팽한 반면에 여성이 좀 떨어져 있다가 이재명 후보가 여성층에서도 많이 회복하는 이게 바로 이제 배우자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네. 또 공정의 문제 때문에 윤석열 후보를 많이 지지했는데 이 공정의 문제에서 약간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20대에서도 윤석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많이 지금 격차 줄어들고 있는 모습. 그럼 나머지는 이제 부동산 문제인데 부동산 문제 때문에 서울은 아직 좀 벌어져 있는데 부동산 문제를 갖다가 이재명 후보가 어느 정도 새로운 대책을 내세우고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냐. 서울 유권자층에 어느 정도 호소할지 여부에 따라서 이제 이재명 후보는 사실 윤석열 후보의 데드 크로스라고 얘기했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 잘해서 올라간 보다는 윤석열 후보가 지금 떨어진 측면을 강조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부동산 문제를 극복을 한다라고 하면 뭐 대장동 의혹도 이제 같이 결부가 돼 있겠죠. 그러면 실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의 골든 크로스가 일어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아무튼 배우자 문제는 여성 그리고 이제 공정의 문제는 20대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볼 수 있는 한 주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이 골든 크로스일지 데드 크로스일지는 뭐 배우자나 뭐 대장동 특검 같은 경우들도 좀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여야 원내 지도부가 만나서 언론중재법 개정을 위한 국회 미디어 특위 활동 기간 연장을 논의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특검이나 코로나19 지원 추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관측들이 나왔는데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첫 출근이시라 만나 뵙고 그동안 이제 이번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도 제대로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논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이번 임시국회에 특히 이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등 코로나19 대책을 위해서 이 행정명령이 지금 진행 중인데요. 특히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대비 이 3법, 소상공인 지원법과 그러니까 선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저희 당론 법안을 의미합니다. 이것하고 그다음에 감염병 예방법 또 국가재정법 이 두 법은 코로나19 긴급 대응 그러니까 감염병 긴급 대응 기금 설치를 위한 법입니다. 이 코로나19 대응 3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여야의 이 대통령 후보들께서 선거 운동을 하시는 가운데 이 조속히 처리해야 될 이 법으로 각계의 약속을 하신 공동으로 약속하신 법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공공기관의 사원이사제를 도입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
그다음에 또 공무원 교원의 이 타임오프제를 도입하는 이 법,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이 그 법안, 이렇게 이런 여야 대통령 후보들께서 뭐 공통으로 이렇게 약속하신 법들을 처리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지금 쭉 말씀드린 7개 법들에 대해서 아직 내용을 이제 오늘 출근해서 아직 내용을 파악해 보지 못했으니까 내용 검토를 해서 빠르면 내일 보자고 했고요. 야당은 특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의 주장에서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저희는 이제 조건 없이, 성역 없이, 지체 없이 중립적인 상설특검을 임명하기 위해서 본회의에서 이 특검 이 임명에 관한 그 결의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을 계속 말씀을 드렸고, 야당은 법사위에서 특검법을 논의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이 이재명 특검법이라고 특정해 있는 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이 기존의 입장 차이를 그대로 유지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뭐 또 있나요? 대표님 아까 말씀하신 본회의 개인이 그러면 특검 여부와는 별개로 이 본회의 개최 여부만 별도로 떼서 합의가 가능한 상황인 건가요? 뭐 내일쯤? 그 내일 뭐 지금 저희들은 이게 특검법에 의한 특검에 의해서 대장동 관련된 사안을 조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특검법을 통과시키자라는 요청을 드렸고, 민주당 쪽에서는 상설특검의 방안을 제시를 해서 아직 그 부분에 대한 접근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수처의 불법 사찰 관련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이 문제에 대한 현안 질의도 하고 그에 대한 경위도 밝혀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서 그 부분도 아직 지금 최종 이 합의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회의 열릴지 여부도 지금 결정이 안 된단 말씀이시죠? 추가적인 몇 가지 논의들을 더 하고 있습니다만, 논의를 하는 이슈들 관련해서 네, 미디어 특위 활동 연장 관련해서 논의를 했는데 특검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오갔던 것 같습니다. 한쪽은 특검법 통과를 요청을 했고, 또 한쪽은 중립적인 상설특검을 주장을 하면서 아직도 평행선인데, 지금 오늘 윤 후보가 좀 대장동 첫 방문을 한다고도 했고, 또 다른 정당에서도 특검을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여론이 지켜볼 것으로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특검에 대한 여론 조사를 하면 항상 과반을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특검이 과연 이 대선 남은 기간 동안에 한 2달여 남았는데 과연 진행이 될 수 있을지 좀 부정적인 현실론이 많은 것 같고요. 각 후보 입장에서는 뭐 이제 양특검을 이제 주장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그칠 수는 없죠. 계속 이제 해야 될 텐데, 현실적으로 이 부분이 여론의 영향을 뭐 그다지 많이 미칠 것이라고 이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중들 입장에서는 뭐가 도대체 현실이고 사실인지 이런 것들이 궁금할 텐데 계속 평행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2차선 다리 같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선거 국면,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더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것이, 형식적으로는 특검 도입되는 여론도 높고 여야에서도 빨리 특검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뜨겁게 진행되고 있는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절충될 수 있냐, 구체적으로. 예. 또 하나는 대선을 앞두고 이 대장동 관련된 사안을 명쾌하게 풀어낼 수 있는 수사 결과가 나올 수 있느냐는 미지수거든요. 예. 또 국민들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도입에 대한 시도가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건질 건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저희가 뭐 더 준비한 소식들은 있는데 지금 이 관련된 이야기를 또 듣다 보니까 주는 또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그리고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전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대 최다 기록이 또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하루빨리 확산세를 제압해야만 이번 고비를 넘어설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영업시간이 생활줄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날 벌어서 그날 생활비가 되는 한타작도 안 해. 이건 뭐 최악이야. 장을 봐도 고민을 좀 많이 하고 허리띠를 졸라매자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누굽니까? 그거는 바로 접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화천대유를 둘러싼 자금 흐름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3기 신도시 대상 지역으로 개발 보상이 전현직 임직원들의 충격적인 땅 투기 사건.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역대 최고 기록을 올해 연간 수출액은 6,400억 달러 돌파가 확실시됐습니다. 3,31.68 13년 5개월여 만입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일을 해내는 것으로 우리의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지긋지긋한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저는 이거를 하나의 그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2030 세대, 이른바 MZ 세대, 특히 MZ 세대와 소통하기 위해 부동산과 주식에 이어 젊은 세대, 즉 MZ 세대의 분할 투자 열풍이 뜨겁습니다. 지난해 양부모에게 학대당해 숨진 16개월 정인이 지난 3월 8살짜리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해 3살배기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 작은 몸에 끔찍한 학대 흔적들을 간직한 채 아이스박스에 담겨 있었습니다. 최근 발생한 요소수 품귀 현상에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요소수가 벌써 바닥나 이미 운행을 멈춘 차도 있습니다. 없어요. 요소수 구할 데가 없어요. 3, 4일 뒤에는 멈추고 운행을 못해요. 우리 생계가 위협받죠. 노태우 전 대통령이 오늘 향년 89세로 11, 12대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 씨가 사망했습니다. 영상사에 대해서 모른다면 국내 기업과 연구소에서 자체 개발한 누리호의 심장. 주력 분야에 참여한 기업만도 30개가 넘습니다. 발사 순간까지 강풍 우려가 컸지만 마침내 5시 정각 우주를 향해 날아올랐습니다. 현재 서해상에서 유입된 눈구름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영서, 충청 곳곳에 산발적인 눈이 날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이 지역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 일부 남부지방에도 약하게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하늘빛이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또 영남 동부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기가 무척 메말라 있으니까요. 화재 사고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는 대체로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영하 6도, 광주는 영하 1도가 예상되고요. 낮 동안에는 큰 추위 없이 온화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4도, 대전 6도, 부산은 9도가 예상됩니다. 새해로 넘어가는 주 후반에는 다시 영하 10도를 밑도는 세미 한파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월요일 더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